어떤 사람은 경제 뉴스를 보면서 미리 자산을 재배치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설마 하며 넘기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전자는 폭풍이 오기 전에 배를 항구로 피신시킨 선장이고 후자는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조난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뒤늦게 후회하던 사람이 바로 과거의 저였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내 월급만 잘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내 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녹아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2026년 1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현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경제 상식 하나를 여쭤볼게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빌리는 비용인 금리도 함께 내려가는 게 상식이니까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수조 원의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데 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 기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RP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고채 단순 매입까지 연이어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건 시장에 불이 났으니 급하게 소방호스를 들고 뛰어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초만 해도 2% 후반에서 3% 초반을 오가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 후반을 넘보고 있습니다. 4%를 코앞에 둔 수준입니다. 불을 끄려고 뿌린 게 물이 아니라 휘발유였던 셈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시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시장입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건물을 짓기 위해 미리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부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가 여전히 15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흔들립니다. 증권사도 휘청거립니다. 심지어 시중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불부터 끄자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는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푹신한 매트를 깔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어다니다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깔아주는 유동성이 바로 그런 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진작 정리됐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중앙은행의 돈 덕분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에 투자해도 결국 정부가 구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RP 매입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응급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지금까지 이 처방전이 거의 상시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환자에게 진통제를 계속 놔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줄어들지만 병의 원인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더 강력한 카드입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사실상의 양적 완화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에 역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를까요?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건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구나.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이 아닌 더 깊은 불안감을 심어준 셈입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금리에 반영됩니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해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는 시장의 요구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불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 다른 선진국에서는 없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거대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폭탄을 해체할 전문가가 아니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만 벌고 있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팔아치우거나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가파른 금리 폭등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작점을 2022년 둔촌주공 사태로 지목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었죠. 무려 1만 2천 가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공사비 증가로 멈춰서면서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됐어야 할까요?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투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크기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에 정부가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이때부터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가 2026년 지금 온몸으로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정책당국은 이토록 무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아킬레스건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입니다.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서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엔진이 멈추면 배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이렇게 병이 온몸에 퍼진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도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금융권 곳곳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 격리하고 시장가 기준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은행은 즉시 손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고통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3에서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 경제 계기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속도계와 연료계가 있듯이 위험한 경제의 도로를 운전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지표입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것이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만약 4%를 돌파해서 4.5%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면 시스템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것이 위험의 신호탄입니다. 내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건 외국인 자본입니다. 1,500원을 돌파한다면 위기가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방어선의 체력입니다. 현재 약 4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 급격히 줄어들면 방어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계기판은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것이 뇌관의 온도입니다. 일부 취약사업장의 연체율이 10%를 넘어 15%를 향해 간다면 내부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채권 주식 순매수 동향입니다. 이것이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에 수조 원씩 한국 자산을 팔아치우고 있다면 그들이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깜빡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이 계기판은 미래를 100%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게 해줄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을 정리하고 건강한 자산이 죗값을 받는 기회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오늘부터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2026년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